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먼 미래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른 뒤 우주에서 마지막 양성자가 붕괴하는 순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깊은 곳에서는 과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탱크 안에서 차가운 액체 아르곤 속에서 그들은 물질의 영원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정말로 영원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의 운명을 다시 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수십 년에 걸친 인내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조용한 기다림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땅 속에서 시간은 다른 방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의 어느 날, 일본 기후현 카미오카 지하 연구소 안에서는 평범한 듯 보이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이벤트 디스플레이와 타이밍 잔차, 링 재구성 데이터가 조용히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은 새롭게 완료된 탐색 주기의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슈퍼 카미오카인데 검출기에서 수집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날의 작업은 절차적이고 조용했습니다. 특별한 발견에 흥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축적된 시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보정 작업과 선택 기준 검토가 끝난 후 새로운 양성자 붕괴 탐색 결과가 공식적으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확장된 노출 시간과 확대된 유효 최적을 사용한 업데이트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학술 논문의 형태로 세상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희귀 사건 물리학에서 아무것도 관측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측정된 결과입니다. 슈퍼 카미오칸대 협력단이 발표한 2020년 보고서는 1996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 양성자 붕괴 탐색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톤 년에 달하는 노출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석에는 확대된 유효 최적이 사용되었고, 이는 탐색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표적 질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양성자가 양전자와 중성 바이온으로 붕괴하는 채널에서 후보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분 수명의 하한 값이 설정되었습니다. 90% 신뢰 수준에서 2.4 곱하기 10의 34승년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성자의 수명이 최소한 이 값보다 길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임을 고려하면 이것은 우주 나이의 10의 24승배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론 물리학자들이 예측하는 양성자 붕괴 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길 수 있습니다. 10의 40승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계속됩니다. 더 오래 기다리고, 더 많은 양성자를 관찰하고, 더 정밀하게 배경 잡음을 제거하면서 슈퍼 카미오칸대 검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출기는 거대한 원통형 탱크입니다. 높이 약 41m, 지름 약 39m의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 안에 5만 톤의 초순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탱크 벽면에는 약 12인층계의 광전자 증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물속에서 발생하는 극히 미약한 빛을 감지합니다. 체렌코프 복사라고 불리는 빛입니다. 입자가 물속에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때 발생하는 푸른빛의 섬광입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성된 입자들이 체렌코프 복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양전자와 중성파이온이 생성되고 중성파이온은 즉시 두 개의 감마선으로 붕괴합니다. 이 감마선들은 물속의 전자와 상호작용하여 전자 양전자 쌍을 만들어내고 이 입자들이 체렌코프 복사를 발생시킵니다. 검출기는 이 빛의 패턴을 기록합니다. 빛이 도달한 시간과 위치를 분석하면 원래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경 잡음입니다. 우주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우주선은 대기와 충돌하여 대기 중성미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성미자들은 땅을 뚫고 검출기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물속의 원자핵과 상호작용하여 양성자 붕괴와 비슷해 보이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검출기가 깊은 지하에 설치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카미오카 광산의 지하 1000m 깊이에 위치한 이 검출기는 두꺼운 안반층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성미자는 안반도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배경 잡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과학자들은 정교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양성자 붕괴, 신호와 배경 사건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2020년 보고서에서 배경 기대치는 대기 중성미자 과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기술되었습니다. 표준화된 재구성 및 선택 필터를 통해 이벤트 검증이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같은 검사, 같은 보정, 같은 제외 기준이 수년에 걸쳐 최소한의 변화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반복이 기록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희귀 사건 물리학에서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은 인프라입니다. 노출 시간은 장부처럼 기록됩니다. 배경은 개성을 가진 장애물이 아니라 측정된 비율을 가진 환경으로 기술됩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에피소드는 비관측이 어떻게 허용 가능한 이론의 지도를 재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불확실성을 숫자로 압축한 다음 그 숫자를 더 큰 장비의 계획 단계로 가져갑니다. 슈퍼 카미오칸데의 결과는 동료 검토와 외부 색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학술지 출판과 연구 데이터베이스가 2차 검증 계층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들은 이벤트를 직접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방법론, 불확실성, 보고된 제약 조건이 면밀한 검토를 받고 우속 작업을 위한 안정적인 참조로 보존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관찰자들에게 이 작업은 인내가 어떻게 측정 가능한 과학적 방법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양성자 붕괴를 직접 관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험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양성자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붕괴하지 않는지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이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통일 이론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이론들은 양성자 붕괴를 예측합니다. 이 이론들은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 매우 높은 에너지에서 하나로 통합된다고 주장합니다. 각 이론은 양성자의 예상 수명에 대해 다른 예측을 내놓습니다. 실험적 제한이 더 엄격해질수록 일부 이론은 배제되고 다른 이론은 살아남습니다. 2020년에 제안이 발표되었을 때 과학계의 관심은 이미 더 낮은 에너지에서의 배경 제어와 더 정밀한 태깅 기술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검출기 구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물 기반이었지만 각 이벤트 기록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가돌리늄이라는 물질이 초순수에 첨가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슈퍼 카미오칸데의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운영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초순수에 가돌리늄을 도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기계적이고 신중했습니다. 밸브,
역과 시스템, 전도도 점검, 느린 순환.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었습니다. 중성자 검출을 개선하여 특정 중성미자 유발 배경을 양성자 붕괴 후보와 더 신뢰성 있게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돌리늄은 중성자를 포획하는 능력이 뛰어난 원소입니다. 물속에서 중성자가 생성되면 가돌리늄 원자핵이 이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징적인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이 감마선 신호를 검출함으로써 원래 상호작용에서 중성자가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기 중성미자, 상호작용에서는 중성자가 생성됩니다. 반면 양성자가 양전자와 중성파이온으로 붕괴하는 과정에서는 중성자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성자 태깅은 배경 사건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KGD 단계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운영, 모두는 가돌리늄 적재를 통해 중성자 태깅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 협력단 보고서는 SKGD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와 성능 목표를 기술했습니다. 진행 중인 검출기 업그레이드 트랙으로서의 위상이 명확해졌습니다. 같은 해에 발표된 슈퍼카미오칸데 논문은 저에너지 중성미자 탐색에서 가돌리늄 적재 운영 조건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분석을 보고했습니다. 시운전 단계에서 물리 결과, 생산 단계로의 전환이 입증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추가적인 가돌리늄 적재 단계가 기술되었고 검출기 내 중성자 포획 효율 이정표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전반에 걸쳐 절차적 결과는 일관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벤트에 연관된 중성자 신호를 태깅할 수 있게 되어 배경 분류 규칙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물질적 변화가 검출기 내부에서 보관된 데이터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양성자가 붕괴하는가? 하지만 이벤트가 무엇이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더 정밀해졌습니다. 한 번에 하나에 포획된 중성자식. 희귀사건 과학에서 배경은 중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없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상호작용당 더 많은 구별 특징을 기록하여 평범한 이벤트를 더 큰 확신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양성자 붕괴 탐색은 분류 규율에 대한 연구가 됩니다. 조사자들에게 이 업그레이드는 인프라 연구의 더 넓은 규칙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증거는 종종 시스템이 제외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도착합니다. 찾기를 희망하는 것을 바꿈으로써가 아니라 관찰자들에게 이것은 검증이 종종 재료 프로젝트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초순수의 순도를 유지하는 것, 적절한 농도의 가돌리늄을 용해시키는 것, 역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물리학 연구의 일부입니다. 이론과 실험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공학과 화학과 물류의 문제입니다. 슈퍼카미오칸데가 다닐 탱크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듬는 동안 계획 문서와 굴착 이정표는 동일한 지질학적 고요함 속에 건설되는 더 큰 장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이퍼카미오칸데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검출기는 슈퍼카미오칸데의 후계자였습니다.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더 많은 물, 더 많은 광전자 증배관, 더 긴 운영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양성자 붕괴 탐색의 민감도를 현재 한계를 넘어 확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3일 하이퍼카미오칸데 협력단의 프로젝트 보고서는 굴착 순서에서 토목공학 이정표를 기록했습니다. 터널 굴착이 공동 돔 작업의 중앙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미지는 단순하고 촬영 가능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드릴 자국, 투광 조명, 가라앉는 먼지, 측량 장비 옆에 멈춰선 작업자들. 개발은 기관적이고 검증 가능했습니다. 현재 한계를 넘어 양성자 붕괴 민감도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검출기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공개적으로 기록된 건설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는 분석실에서 굴착 기록으로 이동했습니다. 과학적 주장이 조달 일정, 터널 완료 기록, 시설 상태 업데이트에 의해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문서화했습니다. 실험은 아직 관측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인프라는 이미 증거의 흔적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상태 보고서는 2020년 초 예산 승인을 기술하고 하이퍼 카미오칸대 예상 운영, 시작 날짜를 공식적인 용어로 명시했습니다.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공식 문서에 틀지어졌습니다. 2022년 6월에 하이퍼 카미오칸대 프로젝트 보고서는 터널 굴착이 공동돔의 중심에 도달했음을 문서화했습니다. 돔 굴착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표시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하이퍼 카미오칸대의 공식 뉴스피드는 시설 일정을 2028년 운영 시작으로 기술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명시된 타임라인을 반영했습니다. 2025년 기관 출처의 보도자료는 거대한 공동굴착의 완료를 문서화했습니다. 해당 단계에 대한 명확한 건설 종점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기록 전반에 걸쳐 측정 가능한 결과는 규모였습니다. 희귀 사건 도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설계된 더 큰 검출기 최적과 확장된 광검출기 커버리지, 우주선연구소 ICRR, 도쿄대학이 공식 커뮤니케이션에서 기관 호스트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거버넌스와 공개 이정표 보고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행정적이고 기술적이었습니다. 지하 건설을 문서화된 준비 상태로 번역했습니다. 하이퍼 카미오칸대 협력단은 여러 국가와 연구소에 걸쳐 있었지만 가시적인 발자국은 절차적이었습니다. 터널 진행 상황, 공동 완료, 센서, 준비 업데이트. 이러한 업데이트는 과학적 야망을 검증 가능한 물리적 산출물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조사에 중요합니다. 규모가 증거의 한 형태로 취급됩니다. 양성자 붕괴 탐색은 인간의 시간표의 결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표적 질량을 확대하고 잡음을 줄이고 검출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림으로써 대응합니다. 건설 기록은 지식이 어떻게 자금이 지원되고 건설되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학적 서사의 일부가 됩니다. 분석가들에게 하이퍼 카미오칸대 타임라인은 장기적 불확실성이 장기적 인프라를 통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지의 것은 해석을 강요함으로써가 아니라 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접근됩니다. 관찰자들에게 공동 자체가 과학적 의도의 조용한 문서가 됩니다. 하이퍼 카미오칸대가 물체렌코프 경로를 확장하는 동안 또 다른 프로그램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 다른 매체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액체 아르곤 설계가 다른 붕괴 서명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DUN 협력단의 원거리 검출기 기술 설계 보고서가 공개 기록에 입력되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샘포드 지하 연구시설 깊은 곳에 위치한 검출기 개념을 기술했습니다. 이미지는 산업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강철 프레임워크, 극저온 계획, 공동도식, 모듈식 조립 논리. 개발은 절차적이었지만 중대했습니다. 디윤의 설계는 양성자 붕괴, 특히 K온을 포함하는 채널을 액체 아르곤 이미징에 적합한 발견 경로로 명시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조사는 탐색이 어떻게 다양화되는지를 문서화함으로써 확장되었습니다. 물 검출기는 특정 토폴로지에서 뛰어납니다.
액체 아르곤은 짧은 트랙과 붕괴 사슬을 더 높은 세분성으로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넓은 시스템은 네트워크가 됩니다. 다른 장비, 다른 강점, 하나의 공유된 질문. 2020년에 DUN 원거리 검출기 기술 설계 보고서는 양성자 붕괴를 실험의 물리 프로그램의 일부로 기술하고 양성자가 K1 플러스와 중성미자로 붕괴하는 채널을 핵심 발견 모드로 강조했습니다. 공개 기술 자료는 SURF에서 원거리 검출기를 위한 대형 지하 공동과 모듈식 검출기 건설을 기술했습니다. 깊이와 차폐를 희귀 사건 실행 가능성에 연결했습니다. 2024년 기관 보고서는 샌포드 사이트에서 굴착 이정표를 기술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설계에서 물리적 공간 준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단계 전반에 걸쳐 측정 가능한 결과는 방법론적이었습니다. K-온 서명과 2차 붕괴를 중성미자 배경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이미징 기반 이벤트 재구성. DUN 협력단은 어떤 붕괴 채널이 우선시되고 검출기 매체가 식별에 왜 중요한지를 포함한 물리 정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성능 요구사항과 재구성 기대치를 형식화하는 기술 설계 문서에 나타났습니다. 페르미랩 연결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은 추적 가능한 인프라 세부 사항의 두 번째 계층을 제공했습니다. 검출기 모듈, 공동, 프로토타이핑이 최종 데이터 수집 및 이벤트 이미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기술했습니다. 이것은 개념에서 구축 가능한 시스템까지의 사슬을 노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글로벌 탐색이 방법론적 포트폴리오로 구성됩니다. 다른 장비는 다른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일부는 질량과 긴 운영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다른 일부는 이미징 세부 사항과 입자 식별을 극대화합니다. 희귀 사건 과학에서 중복은 복제가 아닙니다. 다른 가정하에서의 교차 검증입니다. 조사자들에게 DUN은 단일 경로가 아직 확인된 이벤트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탐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서명의 집합을 넓힙니다. 관찰자들에게 매체의 변화는 데이터의 복잡성에 대한 조용한 존중을 반영합니다. 물과 액체 아르곤은 다른 방식으로 입자를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 체렌코프 검출기는 빠르게 움직이는 하전 입자가 만드는 빛의 링을 기록합니다. 액체 아르곤 시간 투영 챔버는 입자가 남기는 이온화 트랙에 상세한 3차원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양성자가 양전자와 중성 파이온으로 붕괴하는 채널은 물체렌코프 검출기에서 잘 탐지됩니다. 양전자와 감마선에서 생성된 전자 양전자 쌍이 특징적인 체렌코프 링 패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성자가 K-온 플러스와 반중성미자로 붕괴하는 채널은 다른 도전을 제시합니다. K-온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느리게 움직입니다. 물속에서 체렌코프 임계값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렌코프 빛을 생성하지 않고 직접 검출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K-온은 특징적인 방식으로 붕괴합니다. 뮤온과 뮤온 중성미자로 또는 파이온으로 이 2차 입자들이 검출 가능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액체 아르곤 검출기는 이 과정을 다르게 봅니다. K-온이 아르곤을 통과하면서 이온화 트랙을 남깁니다. 이 트랙은 짧고 밀도가 높습니다. K-온이 정지한 다음 붕괴하는 특징적인 꼬임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붕괴 산물도 각각의 트랙을 남깁니다. 전체 이벤트의 토폴로지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 거부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대기 중성미자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다른 토폴로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 중반 양성자 붕괴 탐색은 더 이상 단일 실험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아카이브, 업그레이드, 건설 이정표의 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두 짧은 관심 범위를 넘어서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식 프로젝트 업데이트는 주요 굴착 단계의 완료와 공개적으로 명시된 운영 일정을 기술했습니다. 하이퍼 카미오칸데에서 DUN 사이트 보고에서 장면은 대륙을 가로질러 일관적이었습니다. 건조되는 콘크리트 바닥,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 밝은 작업 조명 아래 검토되는 센서 계획. 새로운 개발은 단일 발견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수렴이었습니다. 여러 기관이 더 긴 노출, 더 큰 질량, 더 강력한 내부 검증을 향해 타임라인을 정렬했습니다. 슈퍼카미오칸데의 2020년 발표 수명 제한은 후속 검출기의 민감도 목표를 형성하는 참조 제약으로 남았습니다. 하이퍼카미오칸데의 2025년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2028년까지 연장되는 운영 일정을 기술했습니다. 기대를 공개 타임라인에 고정시켰습니다. ICRR 보도 자료는 공동 굴착 완료를 문서화했습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이 암석 제거에서 검출기 설치 및 시운전으로 이동했음을 확립했습니다. 듀운의 설계 문서는 양성자 붕괴를 핵심 목표로 계속 구성했습니다. 이미징 검출기가 선호하는 채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해 드러난 더 넓은 시스템은 매우 느린 질문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공개 이정표, 보수적인 통계 언어, 반복 가능한 보정 관행, 수년간 조용히 운영되도록 설계된 검출기에 의존합니다. 조사는 과학이 깊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단계적으로 좁힘으로써 분석가들에게 마지막 양성자가 붕괴할 때 무엇이 남는가는 예측보다는 경계 조건이 됩니다. 유일하게 책임 있는 경로는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다듬고 측정된 것을 계속 보존하는 것입니다. 관찰자들에게 지속되는 사실은 기록 자체입니다. 우주가 계속되는 동안 조심스럽게 유지됩니다. 시운전 단계가 시작되고 노출이 다시 축적됨에 따라 조사는 자연스럽게 건설 로그에서 이벤트 분류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조용하고 기술적일 것입니다. 초기 안정성 보고서, 배경 측정, 그리고 중단 없는 운영의 첫 긴 구간. 이제 조금 더 먼 미래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양성자가 정말로 붕괴한다면 그것은 우주의 먼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하지만 양성자 붕괴의 예상 시간 척도는 이보다 훨씬 깁니다. 10의 34승년 이상, 어쩌면 10의 40승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시간 척도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별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로, 탄소를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환하면서. 하지만 이 과정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연료가 고갈됩니다. 약 100조 년 후 우주에서 마지막 별이 꺼질 것입니다.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수소 가스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별의 시대에서 퇴화의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별이 없는 우주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물질은 존재합니다. 백색 과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떠도는 행성들, 차가운 가스 구름.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우주는 천천히 식어갑니다. 이 시기에도 양성자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물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성자 붕괴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10의 34승년에서 10의 40승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눈에 띄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세 과외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의 최종 상태입니다. 핵융합이 멈춘 후 남은 뜨거운 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사열을 방출하며 식어갑니다. 결국 흑색 과해성이라고 불리는 차갑고 어두운 천체가 됩니다. 하지만 양성자 붕괴가 일어나면 이 흑색 과해성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양성자가 붕괴할 때 그것은 양전자와 중성파 이온으로 변환됩니다. 양전자는 주변의 전자와 만나 쌍소멸을 일으킵니다. 두 개의 감마선 광자가 생성됩니다. 중성파 이온도 두 개의 감마선으로 붕괴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성자 하나가 사라지고 그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주변 물질을 가열합니다. 흑색화해성 안에서 이 과정이 천천히 꾸준히 일어납니다. 개별 양성자 붕괴 사건은 드물지만 흑색화해성은 엄청난 수의 양성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약 0.6배인 전형적인 흑색화해성에는 약 10의 57승계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 수명이 10의 37승년이라면 매년 약 10의 20승계의 양성자가 붕괴합니다. 이것은 미약하지만 꾸준한 에너지 방출을 의미합니다. 약 400와트 정도입니다. 백열정 후 몇 개 정도의 출력입니다. 이 에너지가 흑색과해성을 아주 약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절대 영도보다 몇 켈빈 정도 높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의 수는 줄어들고 에너지 방출도 감소합니다. 결국 모든 양성자가 붕괴하면 흑색 외성은 사라집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남습니다. 이들도 결국 쌍소멸합니다. 남는 것은 광자뿐입니다. 빛 입자들이 팽창하는 우주를 가로질러 영원히 흩어집니다. 중성자별은 어떨까요? 중성자별은 무거운 별의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초밀도 핵입니다. 주로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약간의 양성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성자 자체는 자유 상태에서 약 15분의 반감기로 베타 붕괴를 합니다. 양성자와 전자와 반중성미자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중성자별 내부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극도의 밀도와 압력 때문에 베타 붕괴가 억제됩니다. 중성자들은 안정하게 유지됩니다. 양성자 붕괴가 일어나면 중성자별 안의 양성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성자별의 구조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중성자별도 천천히 붕괴합니다. 중성자 자체는 양성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다운 쿼크와 하나의 업 쿼크입니다. 양성자도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업 쿼크와 하나의 다운 쿼크입니다. 대통일 이론에서 양성자 붕괴는 쿼크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쿼크가 렙톤, 전자나 양전자 같은 입자, 운전법으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은 바리온수 보존 법칙을 위반합니다. 표준 모형에서 바리온수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바리온입니다. 바리온수가 보존되면 양성자는 영원히 안정합니다. 하지만 대통일 이론은 매우 높은 에너지에서 바리온수 보존이 깨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양성자 붕괴는 이 예측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중성자도 결국 붕괴해야 합니다. 중성자 안의 쿼크들이 같은 과정을 통해 렙톤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바리온 물질은 유한한 수명을 가집니다.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가 사라집니다. 원자가 사라집니다. 분자가 사라집니다. 화학이 끝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주의 현재 구조는 물질에 기반합니다. 은하, 별, 행성, 생명,
모든 것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로 구성됩니다. 양성자 붕괴가 일어나면 이 모든 구조의 기초가 사라집니다. 물질의 시대가 끝납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광자가 남습니다. 양성자 붕괴와 쌍소멸에서 생성된 감마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잔존 광자들. 이 광자들은 팽창하는 우주를 가로질러 영원히 이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색편이 됩니다.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궁극적으로 이 광자들은 거의 무한히 긴 파장을 가진 거의 에너지가 없는 화석 상태가 됩니다. 전자와 양전자도 남습니다. 양성자 붕괴에서 생성된 양전자와 원래 물질에 있던 전자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만나면 쌍소멸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충분히 팽창하면 입자들이 서로 만날 확률이 극히 낮아집니다. 일부 전자와 양전자는 서로를 찾지 못한 채 영원히 떠돌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도 남습니다. 양성자 붕괴와 다른 과정에서 생성된 중성미자들은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가로질러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물질과 거의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미 물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성미자들은 방해받지 않고 영원히 여행합니다. 블랙홀은 어떨까요? 블랙홀은 양성자 붕괴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블랙홀 내부로 떨어진 물질은 이미 양성자와 중성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블랙홀은 질량, 전하, 가군동량으로만 특징 지어집니다. 블랙홀을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는 정보로서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양성자 붕괴는 블랙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호킹 복사라고 불리는 양자역학적 과정을 통해 블랙홀은 천천히 에너지를 잃습니다. 매우 느린 과정입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데 약 10의 67승년이 걸립니다.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은 10의 100승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나면 모든 블랙홀도 사라집니다. 호킹 복사로 방출된 광자와 다른 입자들만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최종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양성자 붕괴가 일어난 후, 블랙홀 증발이 완료된 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자, 전자, 양전자, 중성미자, 그리고 어쩌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암흑 물질 입자들. 이 입자들은 거의 빈 우주를 가로질러 영원히 떠돕니다. 서로 상호작용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을 열사, 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가 열역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온도 차이가 없습니다. 에너지 흐름이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끝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관점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양자 요동이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진공의 양자 요동이 새로운 빅뱅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츠만 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극도로 긴 시간이 지나면 무작위 양자 요동이 우연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진 존재까지도. 이러한 추측들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먼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주의 최종 운명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양성자 붕괴입니다. 양성자가 영원히 안정하다면 물질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물질의 시대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미오카 광산 깊은 곳에서, 사우스다코타의 지하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가 붕괴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 하나의 사건이 우주의 궁극적 운명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슈퍼카미오칸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검출기는 1996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거의 30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자 붕괴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성자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양성자 수명이 현재 제한보다 길다면 아직 붕괴를 관측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검출기 내부의 5만 톤의 물에는 약 10의 33승계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 수명이 10의 34승년이라면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양성자 수명이 10의 35승년이라면 100년에 한 번입니다. 양성자 수명이 10의 36승년이라면 1000년에 한 번입니다. 현재 제한은 양성자 수명이 최소 10의 34승년 이상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검출기 내부에서 매년 기대되는 붕괴 사건이 1건 미만임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양성자를 관찰하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오래 기다리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하이퍼 카미오칸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슈퍼 카미오칸데보다 약 8배 더 큰 유효 최적을 가진 이 검출기는 같은 시간 동안 10배 더 많은 양성자 붕괴 사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민감도를 8분의 1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카미오칸데의 탱크는 높이 약 71m, 지름 약 68m입니다. 26만 톤의 초순수가 채워질 예정입니다. 약 40천 개의 광전자 증배관이 탱크 벽면을 덮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건설한 가장 큰 지하 물탱크가 될 것입니다. 건설 현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기후현 히다시의 산악지대, 깊은 곳입니다. 카미오카 광산의 새로운 구역입니다. 지하 650m 깊이의 거대한 공동이 파여지고 있습니다. 안반을 뚫는 기계들의 소음이 울립니다. 먼지가 가라앉습니다. 작업자들이 측량 장비를 점검합니다. 투광 조명이 어둠을 밝힙니다. 2022년 6월 터널 굴착이 공동돔의 중심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굴착은 아래쪽과 바깥쪽으로 확장하여 거대한 원통형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2025년 공동 굴착이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암석 제거에서 검출기 설치 및 시운전으로 이동했습니다. 2028년 운영 시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데이터 수집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양성자, 더 긴 노출, 더 정밀한 측정. 양성자 붕괴 탐색의 다음 장이 열립니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DUN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 리드시 근처의 샌포드 지하 연구 시설입니다. 예전에 홈스테이크 금광이었던 곳입니다. 지하 약 1500m 깊이의 대형 공동이 굴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액체 아르곤 시간 투영 챔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DUN은 Deep Underground Neutrino Experiment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목표는 중성미자 물리학입니다. 페르미랩에서 생성된 중성미자 빔이 인생 300km를 날아가 이 검출기에 도달합니다. 중성미자 진동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주요 과학 목표입니다. 하지만 양성자 붕괴 탐색도 핵심 물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액체 아르곤 검출기는 양성자가 K온과 반중성 미자로 붕괴하는 채널에 특히 민감합니다. 이 채널은 물 체렌코프 검출기에서는 탐지하기 어렵지만 액체 아르곤의 정밀한 트랙 재구성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유닝과 하이퍼 카미오칸데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다른 붕괴 채널에 대해
다른 강점을 가집니다. 함께 작동하면 양성자 붕괴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에서 중보기 복제가 아닌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른 장비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접근합니다. 한 검출기에서 모호한 신호가 다른 검출기에서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채널에서의 비관측이 다른 채널에서의 발견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이 확신을 높입니다. 양성자 붕괴가 발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통일 이론의 특정 버전을 지지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물질, 반물질, 비대칭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 왜 물질이 반물질보다 더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확인되기까지는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일 이벤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경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 이벤트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다른 검출기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양성자 붕괴가 계속 관측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양성자 수명의 하한 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특정 대통일 이론들이 배제됩니다. 남아있는 이론들은 더 긴 양성자 수명을 예측하는 것들입니다. 또는 양성자가 실제로 완전히 안정하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고려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험은 계속됩니다. 검출기는 더 커지고 노출 시간은 더 길어지고 배경 거부 기술은 더 정교해집니다. 과학자들은 기다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양성자가 붕괴하는 먼 미래로 다시 상상을 펼쳐보겠습니다. 10에 40승년 후의 우주입니다. 마지막 별이 꺼진 지 오래입니다. 마지막 블랙홀이 증발하고 있거나 이미 증발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마지막 양성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차갑게 식은 흑색 와해성의 잔해 속에, 어쩌면 떠도는 행성의 핵 속에, 어쩌면 성간 먼지 입자 속에, 그 양성자 안에서 쿼크들이 존재합니다. 2개의 업 쿼크와 하나의 다운 쿼크. 글루온이 그들을 묶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핵으로서 전자 하나와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자, 가장 기본적인 물질. 그리고 그 순간이 옵니다. 양자 터널링에 의해 엄청나게 작은 확률의 사건이 실현됩니다. 쿼크들이 변환됩니다. 양성자가 사라집니다. 양전자와 중성 파이온이 나타납니다. 찰나의 순간 후 중성 파이온은 2개의 감마선으로 붕괴합니다. 양전자는 주변 어딘가에 있던 전자와 만납니다. 쌍소멸. 2개의 감마선이 더 생성됩니다. 4개의 감마선이 우주로 흩어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양성자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물질이었던 것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광자의 형태로 영원히 여행합니다. 점점 적색편이 되면서 점점 에너지를 잃으면서 이것이 물질의 끝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끝은 아닙니다. 광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자와 양전자 중 쌍소멸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떠돕니다. 중성미자들이 여전히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공간 자체가 여전히 팽창합니다.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변화가 거의 없는 우주에서 시간을 측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과학은 측정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것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별이 있고 행성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원자는 양성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성자의 안정성에 우리의 존재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양성자 수명이 10의 34승년 이상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인류의 시간 척도에서 양성자는 사실상 영원합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이 되어 지구를 삼키는 것이 약 50억 년 후입니다.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는 것이 약 40억 년 후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으로 먼 은하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 수천억 년 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양성자 붕괴, 시간 척도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붕괴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지적 탐구의 대상입니다. 물질의 본질, 힘의 통일, 우주의 궁극적 운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기다리는 이유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알고 싶다는 욕구 때문입니다. 카미오카 광산의 어둠 속에서 5만 톤의 물이 고요히 있습니다. 6,1,000개의 눈이 그 물을 지켜봅니다. 광전자 증배관들이 어떤 미약한 빛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물속의 10의 33승 개의 양성자 중 하나가 붕괴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의 섬광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초순수의 순도는 놀랍습니다. 보통 물보다 수십만 배 더 순수합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방사성 붕괴가 배경 잡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은 끊임없이 정화됩니다. 순환하고 역화하고 정화합니다. 이것은 24시간 365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검출기 내부의 온도도 정밀하게 제어됩니다. 물의 대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류가 있으면 빛의 경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작은 변동도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자동화되어 있지만 분석은 사람의 작업입니다.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협력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결과를 검토합니다.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합니다. 이것이 현대 대형 물리학 실험의 작동 방식입니다. 슈퍼카미오칸데 협력단에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폴란드, 스페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카미오칸데는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합니다. 국제 협력이 없이는 이런 규모의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비용이 너무 크고 필요한 전문성이 너무 다양합니다. DUN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영국, 브라질,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참여합니다. 검출기 설계, 건설, 운영, 분석의 각 단계에 다른 그룹이 기여합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팀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협력 중 하나입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과학자들이 하나의 질문을 향해 함께 일합니다. 양성자는 붕괴하는가? 물질은 영원한가? 우주의 운명은 무엇인가? 답은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의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는 계속됩니다. 데이터는 축적됩니다. 제한은 더 엄격해집니다. 검출기는 더 커집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답을 찾을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의 물탱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히 빛나는 광전자 증배관들. 수만 톤의 초순수가 미동도 없이 기다립니다. 그 물분자 하나하나가 양성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 양성자들 중 하나가 언제 붕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천년 후일 수도 있고,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출기는 기다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이 흐릅니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합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는 발견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이것이 과학의 방식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답이 아니오일 때도 있습니다. 아직 모름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가 지식에 기여합니다. 모든 비관측이 미지의 영역을 좁힙니다. 양성자 붕괴의 탐색은 인류의 가장 인내심 있는 실험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다림, 세대를 넘는 프로젝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됩니다. 양성자가 붕괴할 때까지, 또는 양성자가 영원히 안정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양성자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양성자가 붕괴하면 무엇이 남는가에 대해. 그 답은 광자와 전자와 중성미자입니다. 구조 없는 입자들이 빈 우주를 영원히 떠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된 원자들이 우리를 이루고, 우리가 밟는 땅을 이루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루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이룹니다. 물질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검출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새로운 공동을 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센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질문을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붕괴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인류는 기다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언젠가 답이 올 것입니다. 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탐구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을 이루는 양성자들을, 수십억 년 전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을. 그 양성자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또는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하나씩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우주를 관찰하고 질문하고 이해하려 하는 의식으로서. 그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에 또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0년 10월에 카미오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석실의 불빛 아래에서 과학자들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벤트 디스플레이가 떠 있습니다. 물탱크 안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의 흔적입니다. 체렌코프 링의 형태, 빛이 도달한 시간, 에너지 분포. 이 모든 정보가 수치로 기록됩니다. 분석관이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는 조용히 검토합니다. 이것이 양성자 붕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기, 중성미자 상호작용일까요? 선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에너지 범위, 토폴로지, 타이밍. 하나씩 확인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 이벤트도 배경과 일치합니다. 양성자 붕괴의 특징을 보이지 않습니다. 분석관은 다음 이벤트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됩니다. 대부분은 자동화되어 있지만 최종 검토는 사람이 합니다. 수개월의 분석이 끝났을 때 결론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양성자 붕괴 후보 없음. 하지만 이것은 실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측정된 결과입니다. 양성자 수명의 하한 값이 업데이트됩니다. 이전보다
더 긴 수명이 확인됩니다. 논문이 작성됩니다. 동료 검토를 거칩니다. 학술지에 게재됩니다. 이 숫자가 세상에 나갑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참조합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이 자신의 모델과 비교합니다. 차세대 검출기의 설계자들이 목표 민감도를 설정합니다. 이전 제안보다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과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결과가 다음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슈퍼 카미오칸데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출기의 전신은 카미오칸데였습니다. 1973년에 완공된 작은 검출기였습니다. 원래 목적은 양성자 붕괴 탐색이었습니다. 당시 대통일 이론의 가장 단순한 버전들은 양성자 수명을 10의 30승에서 31승년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카미오칸데는 이 범위를 탐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양성자 붕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미오칸데는 다른 역사적 발견을 했습니다. 1987년 2월 대마젤란운에서 초신성이 폭발했습니다. SN1977A라고 명명된 이 초신성에서 중성미자가 방출되었습니다. 카미오칸데는 그 중성미자들 중 일부를 검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 밖 전체에서 온 중성미자를 검출한 것입니다. 이 업적으로 카미오칸데의 책임자였던 고시바 마사토시는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카미오칸데는 또한 태양 중성미자 문제를 연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의 수가 이론적 예측보다 적다는 것이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카미오칸데와 그 후속 검출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성미자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환된다는 것, 중성미자,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이었습니다. 슈퍼 카미오칸데는 1966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카미오칸데보다 훨씬 크고 훨씬 민감했습니다. 중성미자 진동의 증거를 결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기 중성미자의 진동, 태양 중성미자의 진동, 원자로 중성미자의 진동을 연구했습니다. 그 공로로 카지타 다카아키는 201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양성자 붕괴는 여전히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슈퍼 카미오칸데의 민감도는 카미오칸데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양성자 수명 제한이 10의 32승년을 넘고 10의 34승년을 넘고 10의 34승년에 도달했습니다. 초기 대통일 이론들이 예측한 범위는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성자 붕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교한 이론들은 더 긴 양성자 수명을 예측합니다. 2001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전자 증배관 중 하나가 파열되었고 연쇄 반응으로 절반 이상의 광전자 증배관이 파손되었습니다. 충격파가 물속을 전파하며 다른 관들을 파괴한 것입니다. 검출기는 수년간의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이 경험은 하이퍼 카미오칸데의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광전자 증배관들은 보호 커버로 둘러싸여 있어 비슷한 연쇄 파손을 방지합니다. 과학의 역사에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고, 예산 삭감, 기술적 어려움. 하지만 과학자들은 계속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양성자 붕괴 탐색은 이미 40년 이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더 계속될 것입니다. 가돌리늄 업그레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가돌리늄인가요? 가돌리늄은 히토류 원소 중 하나입니다. 원자 번호 64입니다. 특별한 점은 중성자 포획 단면적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돌리늄 원자핵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다른 원소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물속에서 중성자가 생성되면 그것은 주변 수소 원자핵, 양성자에 의해 포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방출되는 감마선의 에너지가 낮습니다. 약 2.2 미비입니다. 이 에너지는 검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배경 잡음에 묻힐 수 있습니다. 가돌리늄이 물에 용해되면 중성자는 수소 대신 가돌리늄에 의해 포획됩니다. 가돌리늄의 중성자 포획 단면적이 수소보다 약 5,000배 크기 때문입니다. 가돌리늄에 의한 중성자 포획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출되는 감마선의 총 에너지가 약 8MeV로 훨씬 높습니다. 이 에너지 범위에 감마선은 검출하기 더 쉽습니다. 배경에서 더 잘 구별됩니다. 이것이 왜 양성자 붕괴 탐색에 중요한가요? 양성자 붕괴와 비슷해 보이는 배경 사건들 중 많은 것이 중성자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성미자가 물속의 원자핵과 상호작용할 때 중성자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성자를 효율적으로 태깅할 수 있다면 이런 배경 사건들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성자가 양전자와 중성 파이온으로 붕괴할 때는 중성자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성자 태깅은 신호와 배경을 구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슈퍼카미오칸대에 가돌리늄을 첨가하는 아이디어는 2000년대 초반에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순수의 순도를 유지하면서 가돌리늄을 안정적으로 용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돌리늄 화합물을 선택하고 정제하고 용해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수년의 연구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에 첫 번째 가돌리늄 적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농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0.01% 정도였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더 높은 농도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약 0.1% 정도의 최종 농도입니다. 이 농도에서 중성자의 약 90%가 가돌리늄에 의해 포획됩니다. 가돌리늄 업그레이드는 양성자 붕괴 탐색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신성 중성미자 검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초신성에서 방출되는 반전자 중성미자가 물속의 양성자와 상호작용하면 양전자와 중성자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역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가돌리늄이 있으면 이 중성자를 효율적으로 태깅할 수 있습니다. 양전자 신호와 약간 지연된 중성자 포획 신호가 일치하면 이것이 역베타 붕괴 사건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배경 거부가 크게 향상됩니다. 은하계 내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슈퍼카미오칸대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중성미자를 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돌리늄 업그레이드로 이 이벤트들을 더 깨끗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의 물리학을 더 상세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하계 내 초신성은 드뭅니다. 약 5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학 장비의 업그레이드는 이처럼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투자로 여러 연구 분야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이 대형 과학 시설의 효율성입니다. 높은 초기 비용이 들지만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과학적 성과를 산출합니다. 하이퍼카미오칸대의 건설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하 650m의 안반 속에서 거대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높이 7.1m, 지름 68m의 원통형 공동입니다. 이 크기를 상상하기 어렵다면 자유의 여신상이 받침대까지 포함하여 약 93m 높이임을 생각해 보세요. 하이퍼카미오칸대의 공동은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런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공학적 도전입니다. 안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하수의 침투를 막아야 합니다. 환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굴착 장비와 자재를 운반할 접근 터널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굴착은 발파와 기계 굴착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반의 구멍을 뚫고 폭약을 설치하고 폭발시킵니다. 파편을 제거합니다. 안반면을 다듬습니다. 지보공, 안반, 지지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공간이 넓어집니다. 2022년 6월 터널 굴착이 공동돔의 중심점에 도달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굴착이 약 절반 정도 진행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동을 확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돔의 중심에서 시작하여 아래쪽과 옆쪽으로 파나갔습니다. 2025년 초 공동 굴착의 완료가 보도되었습니다. 안반 제거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탱크 라이너 설치, 광전자 증배관 설치, 물 정화 시스템 설치, 전자장치 설치. 아직 몇 년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2028년 운영 시작이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검출기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시운전 기간을 거쳐 물리 데이터 수집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검출기의 성능을 이해하고 교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후에 본격적인 물리 분석이 시작됩니다. 하이퍼 카미오칸대의 광전자 증배관은 새로운 설계입니다. 기존 슈퍼 카미오칸대의 50cm 지름 광전자 증배관에서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은 같은 크기이지만 광자 검출 효율이 약 2배 향상되었습니다. 시간 분해능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커버가 있어 2001년 같은 연쇄 파손 사고를 방지합니다. 약 40,000개의 이 광전자 증배관이 탱크 벽면에 설치됩니다. 각각이 손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연결 케이블, 방수 처리, 위치 정렬, 정밀한 작업입니다. 수천 명의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출기가 완성되고 물이 채워지면 데이터 수집이 시작됩니다. 매 순간 검출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됩니다. 대부분은 배경 사건입니다. 대기 중성미자, 방사성 붕괴, 우주선 뮤온의 잔류물, 이런 사건들을 걸러내고 흥미로운 신호를 찾습니다. 양성자 붕괴 탐색은 이 데이터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건초더미가 없는 곳에서 바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철저히 이해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노출이 필요합니다. 하이퍼 카미오칸대가 운영을 시작하면 슈퍼 카미오칸대보다 빠르게 민감도를 쌓을 것입니다. 더 큰 최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어쩌면 더. 과학자들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력을 시작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은퇴할 때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길 것입니다. 데이터는 축적됩니다. 분석 기법은 개선됩니다. 언젠가 답이 올 것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리드 시입니다. 블랙힐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광산 마을입니다. 19세기 후반 금광 붐으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홈스테이크 금광은 한때 북미에서 가장 깊고 가장 생산적인 금광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금 가격 하락과 고갈로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된 광산은 새로운 용도를 찾았습니다. 물리학 연구소로. 깊은 지하 환경은 우주선 차폐에 이상적입니다. 홈스테이크 광산의 일부가 샌포드 지하 연구시설 에스서프로 변환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암흑물질 탐색, 중성미자 물리학, 그리고 양성자 붕괴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DUNE의 원거리 검출기가 여기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하 약 1,500m 깊이입니다. 이 깊이는 슈퍼 카미오칸데나 하이퍼 카미오칸데보다 더 깊습니다. 더 두꺼운 안반 차폐는 우주선 배경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DUNE은 중성미자 빔 실험입니다. 일리노이주 베타비아에 있는 페르미랩에서 중성미자 빔이 생성됩니다. 이 빔은 지구를 통과하여 1300km를 날아갑니다. 사우스다코타의 검출기에 도달합니다. 중성미자 진동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중성미자와 반중성미자의 진동 차이를 측정하여 CP 대칭 위반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중성미자 빔이 없을 때도 검출기는 작동합니다. 대기 중성미자, 초신성 중성미자, 그리고 양성자 붕괴를 탐색합니다. 특히 양성자가 K온과 반중성미자로 붕괴하는 채널은 DUNE의 강점입니다. DUN 검출기는 액체 아르곤 시간 투영 챔버 LARTPC입니다. 이 기술은 물체렌코프 검출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체렌코프 검출기가 빛의 링 패턴을 보는 반면 LORTPC는 이온화 트랙의 3차원 이미지를 봅니다.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액체 아르곤은 극저온에서 유지됩니다. 약 87켈빈, 즉 영하 186도 정도입니다. 하전 입자가 이 액체 아르곤을 통과하면 아르곤 원자들을 이온화합니다. 전자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 전자들은 전기장에 의해 검출면으로 끌려갑니다. 검출면에 도달한 전자들의 위치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전자들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원래 이온화가 일어난 위치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검출면에서의 2차원 위치와 시간 정보를 결합하면 3차원 트랙이 재구성됩니다. 마치 물속을 지나간 물고기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처럼 입자의 경로가 상세하게 그려집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세밀함입니다. 밀리미터 수준의 공간 분해능이 가능합니다. 입자의 종류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입자들은 다른 양의 에너지를 잃으면서 트랙을 남깁니다. 양성자, 뮤온, 파이온, K온의 트랙은 각각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양성자가 K온 플러스와 반중성 미자로 붕괴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K온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입자입니다. 물질 속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잃습니다. 짧고 밀도 높은 트랙을 남깁니다. 그리고 특정 거리를 이동한 후 정지합니다. 정지한 K온은 붕괴합니다. 뮤온과 뮤온 중성미자로 또는 파이온으로. 이 전체 과정이 LARTPC에서 보입니다. K온 트랙, 정지점, 그리고 붕괴 산물의 트랙. 특징적인 꼬임 구조입니다. 이것은 물 체렌코프 검출기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K온이 체렌코프 임계 속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경도 있습니다. 대기 중성미자 상호작용에서도 K온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벤트의 토폴로지가 다릅니다. 양성자 붕괴에서는 들어오는 입자가 없습니다. 물질 안에서 갑자기 K온이 나타납니다. 대기 중성미자 상호작용에서는 중성미자가 원자핵과 충돌하면서 여러 입자가 생성됩니다. 더 복잡한 패턴입니다. LARTPC의 세밀한 이미징 능력은 이런 구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배경 사건은 양성자 붕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신호와 배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DUNE의 원거리 검출기는 4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각 모듈은 약 17,000톤의 액체 아르곤을 포함합니다. 총 70,000톤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이퍼 카미오칸데이 26만 톤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액체 아르곤의 밀도가 물보다 높고 검출 효율도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 붕괴 민감도는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양전자 파이온 채널에서는 하이퍼 카미오칸데가 우세합니다. 큰 최적이 유리합니다.
K온 채널에서는 D-Un이 우세합니다. 세밀한 트랙 재구성이 유리합니다. 두 검출기가 함께 작동하면 양성자 붕괴에 대한 더 완전한 탐색이 가능합니다. 건설 일정을 보면 DUN의 첫 번째 검출기 모듈은 2020년대 후반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모듈들은 이후 몇 년에 걸쳐 추가됩니다. 전체 검출기의 완성은 2030년대 초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성자 붕괴 탐색의 현재 상태를 알았습니다. 슈퍼 카미오칸데가 수십 년간 데이터를 수집하며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가돌리늄 업그레이드가 배경 거부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이퍼 카미오칸데가 건설되어 더 큰 규모의 탐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Un이 다른 기술로 상보적인 탐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산된 시스템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대륙, 다른 기술. 하지만 공통의 목표를 향합니다. 양성자가 붕괴하는지 알아내는 것, 물질이 영원한지 알아내는 것.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협력합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합니다. 각자의 검출기가 발견을 하면 좋겠지만 누가 발견하든 과학의 승리입니다. 양성자 붕괴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먼저 한 검출기에서 후보 이벤트가 관측됩니다. 분석팀이 이벤트를 검토합니다. 배경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시뮬레이션과 비교합니다. 초기 결과가 협력단 내부에서 공유됩니다. 만약 이벤트가 설득력 있어 보인다면 더 많은 전문가가 검토에 참여합니다. 독립적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체계적 오차가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가 충분히 견고하다고 판단되면 논문이 작성됩니다. 협력단 전체의 검토를 거칩니다. 학술지에 제출됩니다. 동료 검토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출판 후에도 과학계의 검토는 계속됩니다. 다른 검출기에서 독립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하이퍼 카미오칸데에서 이벤트가 관측되었다면 D-Un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체계적 오차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두 검출기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양성자 붕괴가 발견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이퍼 카미오칸데의 분석 시스템이 특이한 이벤트를 플래그합니다. 체렌코프 링 패턴이 양성자 붕괴 특성과 일치합니다. 에너지가 맞습니다. 토폴로지가 맞습니다. 배경 확률이 낮습니다. 분석가가 검토합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합니다. 검출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 시간대에 이상이 없었는지 주변 이벤트들을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소식이 협력단에 퍼집니다. 흥분이 조심스럽게 억제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후보들이 있었지만 모두 배경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릅니다. 더 많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독립적인 팀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뮬레이션과의 비교가 신호 가설을 지지합니다. 몇 달이 지납니다. 추가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지만 첫 번째 이벤트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1년 후 두 번째 이벤트가 나타납니다. 비슷한 특성입니다. 두 이벤트의 조합은 배경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소문이 물리학계에 퍼집니다. 학회에서 조심스러운 발표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D-Un에서도 검토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데이터에서 비슷한 신호가 있는지 K온 채널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시점에 두 협력단이 동시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성자 붕괴의 증거, 5시그마 신뢰도, 물리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상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위해 일합니다. 양성자 붕괴가 확인되면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측정된 양성자 수명이 확정됩니다. 이벤트 수와 노출 시간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대략적인 값이 정해집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 숫자를 분석합니다. 어떤 대통일 이론이 이 값과 일치하는지. 일부 이론은 배제됩니다. 일부 이론은 강화됩니다. 새로운 이론적 연구가 폭발합니다. 붕괴 채널도 중요합니다. 양전자 파이온 채널인지, K온 채널인지, 다른 채널인지. 각 채널의 분기비가 이론을 구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검출기들은 계속 운영됩니다. 더 많은 이벤트를 수집합니다. 양성자 수명을 더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다른 붕괴 채널을 탐색합니다. 양성자 붕괴,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동시에 우주론에 대한 함의가 연구됩니다. 양성자 붕괴가 일어난다면 우주의 먼 미래가 다시 계산됩니다. 물질의 종말 시점이 추정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상상할 수 없이 먼 미래이지만 이제는 측정에 기반한 추정입니다. 하지만 양성자 붕괴가 계속 관측되지 않는다면요. 제한이 계속 높아집니다. 10의 35승년을 넘고 10의 36승년을 향합니다. 일부 대통일 이론들이 배제됩니다. 남은 이론들은 더 긴 수명을 예측하거나 양성자 붕괴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예측합니다. 어느 시점에 실험적 접근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검출기를 무한히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출 시간을 무한히 늘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수명 이상에서는 실험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접근법이 모색됩니다. 우주론적 관측이 간접적인 제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적 통찰이 실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은 항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곳곳의 지하 깊은 곳에서 검출기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카미오케에서,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에서, 이탈리아의 그란사소에서, 캐나다의 서드버리에서 각각 다른 기술로 다른 물리학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큰 질문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본질은 무엇인가? 힘은 어떻게 통일되는가? 우주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의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는 계속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밤이 더 깊어갑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양성자의 운명에 대해 긴 여행을 했습니다. 카미오카의 검출기에서 시작하여 가돌리늄 업그레이드를 거쳐 하이퍼 카미오칸대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우스다코타의 DUN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 마지막 양성자가 붕괴하는 순간까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양성자 붕괴는 아직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양성자는 최소 10의 34승년 이상 안정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출기가 작동하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답이 올 것입니다. 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마지막 양성자가 붕괴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광자와 전자와 중성미자, 구조 없는 입자들이 팽창하는 우주를 영원히 떠돕니다.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화학이 없습니다. 복잡성이 없습니다. 시간이 의미를 잃습니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입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다룹니다. 측정하고, 계산하고, 예측합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들이 우리를 구성합니다. 별이 빛나고 행성이 돌고 생명이 번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양성자의 안정성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생명이 출현하고 의식이 발생하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가 지하 깊은 곳에 검출기를 만들고 물질의 궁극적 운명을 질문합니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놀라운 점입니다.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양성자 붕괴 탐색은 이 정신의 구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을 이루는 양성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년 전 별 내부에서 형성된 원자들을 여러 세대의 별을 거쳐 초신성 폭발을 통해 성간 공간을 떠돌다가 태양계가 형성될 때 모여서 지구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일부가 되고 당신의 일부가 된 원자들을 그 양성자들이 영원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사라질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구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밤에도 검출기는 작동합니다. 물탱크의 광전자 증배관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액체 아르곤이 극저온에서 고요히 있습니다.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우주의 비밀이 밝혀질 때까지.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기다림은 계속됩니다.